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지막 일요일 오후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좀 푹 쉬고 오늘은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가 또 써야 하고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했던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AI의 반격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 미국에서 확실히 일어났죠. 이것과 한국의 밸류업, 이 두 가지의 시장의 뚝심 사업, 뚝심 대결이죠. 뚝심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AI와 동시에 갈 수 있느냐. AI도 가고 밸류업도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누가 하나 죽고 가는 거냐. 이게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면 난제로섬 게임이냐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 결론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냈는데 이러면 정말 실력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맞을 것 같다. 문제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우리 옛날에 에코프로 BM그룹이 저거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아니 저건 신포도야라고 나왔는데 정말 달콤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새로운 어떤 종자 개량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안 쫓아가시다 혹시 저의 세상을 변화시킬 내 인생을 변화시킬 또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러한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 같은 그 시니어들도 결국 이 상황에서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AI와 빅테크와 밸류업이 함께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밸류업이 이제 오르면서 이것들이 뚝심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뚝심이 과연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 이 안에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변수들이 숨어 있고 미국의 AI 반격이 어떤 영향을 긍정적 요소를 미칠 것인가, 부정적 요소를 미칠 것인가 생각이 매우 복잡한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전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면 메타 플랫폼스가 페이스북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죠. 20.32% 이 무거운 게 20.32 474달러를 이루면서 시장에 아주 큰 얼굴로 등장을 한 거죠. 한국 시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뒤에도 이야기했죠. 메타 플랫폼스는 첫째 빅테크이다. 빅테크이면서 여기에 성장성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뭘 얹히냐. 주주환원 정책까지 얹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기업을 찾는 쪽으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 그래서 단순히 은행, 보험 이런 쪽은 주주환원 정책을 해줄 수 있으면 성장성과 미래 먹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들이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런 면들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번 주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정성을 살짝 열어놓지만 그래도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낸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5, 나스닥은 1.74, S&P 500 1.07,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AMD 다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는 좀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따라서 포모 현상이 많이 시달렸죠. 저 밸류 프로그램을 쫓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포모 현상이 많이 시달렸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결국 저 PBR과 성장주 누가 이길 것인가 앞에서 주저주저 이야기했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지겹도록 든 게 밸류 프로그램인데 여전한 이 컨센서스 하락 가능성에 주목한 박스크 흐름 내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한다. 네.
금융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금융, 지주, 통신 등 PBR 업종 및 종목군을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됨에 따라서 급등세를 시현을 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주주 환원 및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사주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 후속 조치를 포함을 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 하나의 패키지로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대체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형태이다. 도쿄 증권거래소 TSE라는데 지난해 3월 말 PBR 1배 미만의 성장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가 상승 방안을 공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의 시발점을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죠. 그에 앞서서 2014년 아베노믹스 체제하에서부터 장기 경제 불안과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 내 기업의 지배구조 체제 개선과 주주 행동주의의 강화, 적대적 M&A 장려 등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우호적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니케이 지수는 연간 주요국 지수 성과를 상회하고 34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다. 한국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좋은 시도이나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 여력이 일본 대비 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일본만큼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려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과 우리가 같은 상황일까? 일본만큼 효과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논리적인 접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입니다. 배당 확대도 기업의 안정적 현금흐름이나 순현금을 기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제조업 및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시클리컬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정책에 의한 배당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업 펀더멘탈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밀어내도 기업이 힘들면 할 수 없는 거죠. 자사주 매입 처분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활용되는 관행적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무리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규정이 빠졌다는 거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2024년 이익 컨센스 하락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월 무역지표 수출 증가율이 YY로 18%를 기록했으나 12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입액은 12월 대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속살을 까봤더니 그렇더란 거죠. 무역지표는 국내 기업 실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가운데 기업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 상대 성과상 우수했던 영역은 저PBR이든 성장주든 퀄리티가 우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한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이미 1차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향후 후달릴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국내 상장기업에서 PBR이 1 이하인 상장기업이 45.9%다야. 그렇죠. 45.9%. 네. 그리고 1 이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저평가 종목 비중이 높더라. PBR 1 기업을 까봤더니 전체 중에서 소형주가 PBR 1 이하인 기업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에서도 소형주. 결국 코스피 중에서도 소형주가 PBR 1보다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중대형주 아주 큰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러한 종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퀀트 분석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을 좀 택하는 거죠. 같은 PBR 1 이하라도 자동차라든지 보험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 PBR 1 이하인 종목은 크게 매력을 못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 상승을 보면 PBR 1 미만 중에서 보험이 가장 많이 올랐죠. 보험, 상사 같은 애들
증권 이런 종목들, 은행. 근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돌 것인가.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물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같은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종목 못 쫓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스를 보수적으로 두고 변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밸류업에 관련된 종목들의 속사를 까봤더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에서도 소형주가 원래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속성, 뭔가 확실한 펀더멘털이 강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고퀄리티의 자금이 충분한 기업들이 오래 지속성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한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 또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정부가 강요를 하지 않으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부호는 있더라. 1차 상승은 마쳤는데 2차 상승을 가기 전에 빅테크에서 도전이 들어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타 플랫폼스가 도전을 이야기했죠. 수익성과 주주 환원 정책과 미래 먹거리 3박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밸류업 프로그램들은 수익성? 주주 환원 정책이지 그들은 수익성과 미래 먹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 AI로 무장하는 것은 1타 3피로 무장 중이다. 저 PBR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는 혹시 이쪽으로 방향성이 다시 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메타 플랫폼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24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46에서 370억 달러로 컨센서스 330억 달러보다 더 높게 준 거죠. 미국은 가이던스, 즉 매출액의 전망을 어느 정도다라고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4년 연간 영업비용 가이던스는 940에서 990억 달러로 그대로 크게 늘지 않고 비용을 통제를 하고 있다. 24년 카펙스는 300억에서 370억 달러로 AI 및 난 AI 하드웨어 투자를 반영하면서 이전치보다도 상단을 상향 조정을 했다. 카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미래 먹거리에 대해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자사주 매입을 200억 달러를 진행을 했고, 작년 12월 말까지 309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5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며 자사주를 주당 0.5달러의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배당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펙스 늘리고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미래 성장력을 들고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허접한 밸류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훨씬 먹거리와 다양성과 주식을 움직이는 그 핵심 키포인트가 크다는 거죠. 이게 이번 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실적 시작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주요 SNS 트래픽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은 AI를 비롯한 혁신적 서비스 적용이 가입자 증가와 활동 증가로 이어지며 광고 매출을 이끈 주요 기업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2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22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만합니다. 2024년 SNS 광고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며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규 광고 상품 개발로 점유율은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파워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애플의 미래 먹거리인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나왔는데 20만 대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2023년 MSCI 일본 가치주를 봤더니 연간 28% 올랐고 성장주를 봤더니 24% 올랐다. 결국 주가 수익률은 밸류업을 하거나 밸류업에서 빠진 종목이나 서로 동일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주주 친화적 정책 강화를 기반으로 한 기업 밸류에이션 지표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코스피 부채 비율은 95% 수준으로 2009년 136%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한국
코스피의 부채 비율은 감소했고 현재는 S&P 500 지수와 상해 종합 지수보다는 낮고 니케이 22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굉장히 부채 비율이 한국이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자금 여력을 볼 수 있는 코스피의 순운전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게 38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게 2024년 3분기 기준이죠. 낮은 부채의 비율과 증가한 자금 여력을 감안시 주주 친화적 강화 가능성은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2023년 기준 니케225 내 자사주 매입 공시 기업 수는 98개로 상장 기업 수 대비 44%, S&P 500 지수는 158개로 32%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국내 K락스 100 기준은 13개로 13%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낮고 코스피 기준 PBR 0.6배 미만 기업 비중은 무려 49%나 된다. 0.8배 미만이 60%나 되고 0.6배 미만이 49%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사주에 대한 콜은 없다. 국내 증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코스피 지수의 4배를 여유는 주식수의 증감도 중요한 변수이다. 주식수 증감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수가 너무 시장에 많이 튕겨져 나온다. 이게 주식수를 줄이지 않으면 즉 자사주 같은 걸 콜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50조로 2010년 1월에는 868조였죠. 약 137%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55%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같은 기간 2010년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050조로 137%나 증가했는데 지수는 55%나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가총액 증가와 지수 상승 속도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결국은 투자 포인트도 될 수 있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10년 1월 대비 현재 코스피 지수는 97%나 증가를 했다. 코스피 주식수가 97%나 증가했다는 거죠. 주식수가. 반면 같은 기간 S&P 500과 토픽스 지수의 주식수는 오히려 5에서 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IPO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수를 너무 늘리면서 시가총액은 증가했지만 결국 지수가 증가하지 않는 모순 속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토픽스와 미국 S&P와의 차이점이다라고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네트 이 애널리스트는 자사주 정책은 매입도 중요하지만 소각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빠진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의 소각이나 보유 자사주 소각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2024년 일본의 밸류에이션 업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2023년 MSCI 일본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은 서로 비슷했다. 주식시장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게 일본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양상, 즉 테마주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가치주를 사기 위해 성장주를 팔거나 성장주를 사기 위해 가치주를 파는 상황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수 리레이팅이 아닌 모멘텀 변화, 즉 테마주로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변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을 팔고 한쪽을 사는 것은 진정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 증시는 2024년 이익도 FCF, 잉여 현금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충분히 밸류 프로그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결국 잉여 현금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다. 이런 점들을 막 섞여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금을 차입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벌어들은 이익과 쌓인 잉여 현금을 통해서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하고 투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한국이 리레이팅 되려면 기업 펀드멘탈의 견고함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내 기업들 중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영업이익 예상치 기준 절대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고 이게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 자, 그러면 올해 24년에 주가는 마이너스이고 이익잉여금 비율은 높은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찾으면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2차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를 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자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해당 기업들은 자사주를 추가적인 매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각 여부도 중요한데 과연 소각을 할 것인가? 롯데지주, SK, 미래에셋증권, 금호석유, 그렇죠? 삼성화재, KTNG, DB손해보험, 삼성물산인데 우리나라들은 처음 살 때부터 자사주를 나중에 이용하려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팔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치열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용을 할 상황도 필요한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에 대해서는 좀 비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과 지속성은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결론으로 들어와서 금주시장은 지난 금요일 끝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모습,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온 메타 플랫폼스의 파워가 과연 얼마나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순하게 주주 환원 정책 하나만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번 주에는 AI로 무장돼 저평가되어 있는 것, 성장성과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과 수익성을 겸비한 것을 좀 압축돼서 주가 상승에 올라갈 가능성, 또한 밸류 프로그램을 차기해서 저 PBR을 사기 위해서 팔았다가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20%씩 박살나 있는 HBM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과연 얼마나 반등을 해줄 것인가. 두 번째, 일본은 MSCI 재편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저 PBR주하고 성장주가 수익률이 거의 같이 올랐다. 동시에 올랐다. 그 바탕에는 튼튼한 잉여현금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다른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저 PBR주와 성장주가 서로 싸움을 나는 테마주와 형태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지금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AI, 반도체,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저희 카페에는 제가 이번 주 추천한 종목을 한 10종목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추천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종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유료 카페니까 잘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새로운 방향점을 기점으로 해서 간다. 이제 2월 20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실적 이벤트인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무주공산이고 그 다음에 십며칠경에 이제 CPI 발표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인데 추석 끝나고 이제 시장에서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아주 시속 게임, 약간 AI와 반도체 쪽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발을 하나 빼야죠. 우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PBR주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30% 정도는 쫓아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네, 굉장히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힘드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AI 반도체 쪽에 투자했던 것을 포모에서 흔들지 말고 지키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런 추천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